여러분, 안드로메다 은하에 대해서 사람들이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는 아주 기묘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오늘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하는데요. 안드로메다까지 얼마나 멀리 있냐는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드로메다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쪽으로 맹렬하게 돌진해 오고 있는데 우리는 왜 거기에 절대로 갈 수 없냐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저쪽에서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못 간다는 게요. 퇴근길 지하철 문이 막 닫히려는 순간 여러분이 전력으로 달려가는데 문이 오히려 여러분 쪽으로 닫혀온다면 당연히 더 쉽게 탈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달려오고 있지만 우리는 안드로메다에 절대 닿지 못합니다. 오늘 파인만의 길에서 저는 이 역설을 제대로 파헤쳐 보고 싶습니다. 우주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오해, 그러니까 우리가 워낙 자연스럽게 품고 있어서 오해라는 사실조차 눈치채지 못했던 그 오해 말입니다. 이걸 들여다보고 나면 여러분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이 아마 좀 달라질 겁니다. 자, 먼저 안드로메다 이야기부터 해봐야겠죠. 안드로메다 은하는 우리에게서 약 250만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나요? 빛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존재입니다. 초당 약 30만 킬로미터, 딱 1초면 지구에서 달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속도죠. 그 빛이 250만 년을 달려야 닿는 거리입니다. 인류라는 종 전체가 지구상에서 진화하고 나타나고 문명을 일으킨 시간 전체보다 더 긴 시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어마어마한 거리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메다는 맑은 날밤 맨눈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이 충분히 어둡다면 안드로메다 자리 근처에서 희미하게 뿌연 빛의 얼룩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그 희미한 빛 안에 수천억 개의 별이 들어있고 그 별들 주위를 돌고 있는 행성들이 있고 어쩌면 그 행성들 위에서 우리와 비슷한 무언가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저기 희미하게 보이는 우리 은하를 바라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묘한 포인트. 안드로메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은하를 향해 초속 약 110km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건 도망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은하가 서로의 중력에 이끌려서 약 40억 년 뒤면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충돌해서 하나로 합쳐질 겁니다. 다가오고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못 간다고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요? 이 역설의 핵심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아주 근본적인 가정 하나를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주에 대해 품고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아주 거대하고 아주 텅 비어 있고 그 안에 별들과 은하들이 뚝뚝 박혀서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무한한 공간.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을 충분히 빠르게 달려가기만 하면 어디든 닿을 수 있다는 생각이죠. 흔히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기술이 부족해서 못 가는 거고 언젠가 기술이 발전하면 어딘가 날아갈 수 있을 거라고요. 시간이 충분히 있고 연료가 충분히 있고 엔진이 충분히 빠르면 우주는 결국 우리에게 열려 있다고요. 안드로메다가 250만 광년 떨어져 있다면 그냥 250만 년보다 짧게 걸리는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이 생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생각에는 아주 결정적인 오류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전제하고 있어서 오류라는 사실 자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종류의 오류입니다. 우리는 공간을 고정된 무대라고 생각합니다. 배우들이 움직이는 동안 무대는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요. 공간은 그냥 거기 있고 우리가 그 위를 달려가는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현실의 공간은 그게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우주의 공간 자체가 모든 방향으로 조용히 그리고 가속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마라톤 트랙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결승선까지 42km를 달려야 하는데 문제는 여러분이 달리는 동안 트랙 자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요. 이 경우 여러분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결승선에는 절대 닿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결승선은 점점 더 멀어집니다.
이게 우주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하나씩 아주 차근차근. 첫 번째로 빛의 속도 문제입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이 가르쳐 준 것 중에 가장 이상하고 동시에 가장 단단하게 증명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주에서 어떤 물체도, 어떤 신호도, 어떤 정보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이건 기술적 한계가 아닙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넘어설 수 없는 자연의 법칙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가 정말 핵심입니다. 속도를 높일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걸 설명하는 방식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일수록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이걸 시간 지연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그냥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측정되고 실제로 확인된 현상입니다. 아주 정밀한 원자시계를 제트기에 실어보내면 땅에 있는 시계보다 미세하게 느리게 갑니다. 오차가 너무 작아서 일상에서 느끼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이 속도를 빛의 속도에 가까이 끌어올리면 시간 지연이 극단적이 됩니다. 빛의 속도의 90%로 달리면 시간이 절반 넘게 느려집니다. 99%면 7배 가까이요. 그리고 빛의 속도에 완전히 도달하면 시간은 그 자리에서 완전히 멈춥니다. 빛 입장에서는 그 빛이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해서 250만 광년을 날아오는 동안 시간이 단 한순간도 흐르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 치명적인 함의가 있습니다. 질량을 가진 물체가 빛의 속도에 도달한다는 건 그 물체 입장에서 시간이 멈춘다는 뜻입니다. 시간이 멈춘 상태에서는 더 이상 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넘을 수 없습니다. 더 좋은 엔진으로, 더 많은 에너지로 언젠가는 넘어서는 기록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도달이 불가능한 경계선입니다. 그럼 빛의 속도보다 조금 느리게, 그러니까 빛의 속도의 99%로 달리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 우주선 안에 여러분은 시간 지연 덕분에 250만 년이 아니라 훨씬 짧게 체감할 겁니다. 속도를 극한까지 끌어올리면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는 여행 시간을 수십 년, 어쩌면 수년 수준으로 압축하는 것도 수학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대신 지구에서 바라보는 사람들 눈에는 여러분이 250만 년 넘게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요. 자, 그럼 이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만 수년 걸리면 되는 거니까 그냥 가면 안 되냐고요. 여기서 두 번째 문제가 등장합니다. 에너지입니다. 한번 숫자로 따져봅시다. 아주 작은 우주선을 상상해 보세요. 사람 몇 명이 겨우 탈 수 있는 딱 1000kg짜리 우주선입니다. 이 우주선을 빛의 속도의 99%까지 끌어올리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계산해 보면 전 세계 인류가 1년 동안 사용하는 에너지 전체의 수만 배가 됩니다. 수만 배요. 인류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수만 배. 그리고 이 계산에는 돌아오는 연료도, 브레이크를 밟는 연료도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안드로메다에 도착해서 속도를 줄이려면 또 그만큼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거기서 지구로 돌아오려면 또 그만큼이 필요합니다. 우주선을 더 크게 만들면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하고 연료가 많아지면 우주선이 더 무거워지고 그럼 더 많은 연료가 필요해집니다. 로켓 방정식의 저주라고 부르는 현상입니다. 필요한 에너지는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합니다. 이론상 가장 효율적인 에너지원은 물질과 반물질의 쌍소멸입니다. 물질 1kg과 반물질 1kg이 만나면 질량 전체가 순수한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물리학이 허락하는 한계 효율입니다. 그런데 인류가 지금까지 만들어낸 반물질 전체를 다 합쳐도 극히 작은 양에 불과합니다. 수천억 인류의 에너지로 수십 년을 만들어야 겨우 닿을까 말까 한 양이죠. 설령 이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기적처럼 해결했다고 쳐도 세 번째 문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 잠깐만요. 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아까 제가 꺼냈던 마라톤 트랙 비유로 잠깐 돌아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달리는 동안 트랙이 늘어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랙이 어느 정도 속도로 늘어나냐는 거예요.
만약 트랙이 여러분보다 느리게 늘어난다면 힘들기는 해도 결국은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트랙이 여러분보다 빠르게 늘어난다면 아무리 달려도 결승선은 점점 더 멀어질 뿐입니다. 영원히 우주의 팽창 이야기입니다. 에드윈 허블이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죠. 은하들이 서로에게서 멀어지고 있고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어집니다. 이건 은하들이 우주 공간을 가로질러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은하들이 박혀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건포도 빵 반죽이 오븐에서 부풀면 반죽 안에 박힌 건포도들이 서로 멀어지는 것처럼요. 건포도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반죽이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골치 아픈데 1998년에 또 하나의 충격적인 발견이 있었습니다. 이 팽창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가속 팽창이라고 부릅니다. 우주 전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정체불명의 에너지, 암흑 에너지가 우주를 점점 더 빠르게 팽창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암흑 에너지가 정확히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뭐든 간에 우주를 가속시키고 있다는 건 관측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 가속 팽창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요? 바로 이 지점에서 마라톤 트랙 비유가 정말 무섭게 현실이 됩니다. 우주에는 허블 반경이라고 부르는 특별한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 경계선 너머에 있는 은하들은 공간의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추월해 버립니다. 그 은하들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닿지 못합니다. 그쪽 공간이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고 있으니까요. 이 경계선은 지금 우리에게서 약 140억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잠깐 이상하지 않으세요? 빛보다 빠르게 멀어진다고요? 방금 어떤 것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다고 하지 않으셨냐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묘하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은하들 자체가 빛보다 빠르게 달리는 게 아닙니다. 은하들은 그 자리에 박혀 있는데 그들이 박혀 있는 공간 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공간이 팽창하는 데는 속도 제한이 없습니다. 빛의 속도는 공간을 가로질러 이동하는 것들에 대한 제한이지 공간 자체에 대한 제한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이 빛의 속도로 달려간다 해도 만약 도착지와 여러분 사이의 공간이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면 여러분은 영원히 그곳에 닿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달려도 트랙이 더 빠르게 늘어나니까요. 뒤에서 계속 추가 구간이 생겨나는 마라톤 트랙입니다. 자, 이제 안드로메다로 돌아와 봅시다. 안드로메다는 이 허블 반경 안쪽에 있습니다. 게다가 우리 은하와 중력으로 묶여 있어서 우주 팽창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죠.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칠판 위에서 계산만 하면 안드로메다는 도달 가능합니다. 허블 반경 안쪽에 있고 심지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왜 절대 못 간다고 했냐고요? 바로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머리를 스칩니다. 칠판 위에서의 도달 가능성과 현실에서의 도달 가능성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간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간극을 만드는 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의 시간 문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시간 지연 이야기를 다시 꺼내야 할 것 같습니다. 빛의 속도에 아주 가까이 다가가면 우주선 안의 시간이 극도로 느려집니다. 극단적인 가정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빛의 속도에 충분히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면 우주선 안의 체감 시간은 수십 년, 어쩌면 수년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드로메다까지 여러분 체감으로는 한 세대 안에 다녀올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주선 안에서 겪고 있는 그 수십 년 동안 지구에서는 250만 년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우주선 문을 열고 안드로메다 은하 주위를 돌 때 지구에는 여러분이 아는 사람이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류 자체가 어떻게 됐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다른 250만 년이 흐른 겁니다. 문명의 역사 전체가 수십 번 되풀이될 수 있는 시간이요. 이게 단순한 슬픔의 문제가 아닙니다. 깊은 물리적 의미가 있습니다. 시간 지연이라는 것은 관점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주선 안의 시간과 지구의 시간이 실제로 다르게 흐르는 겁니다.
둘 다 진짜입니다. 어느 쪽이 착각이 아닙니다. 우주에는 모든 것이 공유하는 하나의 보편적인 시간 흐름 같은 건 없습니다. 각각의 관측자가 자신만의 시간을 삽니다.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가 우주여행을 상상할 때 우리는 늘 출발하고 도착하는 개념을 씁니다. 여기서 거기로 간다는 생각이죠. 하지만 상대성 이론의 세계에서 우주선 안에 여러분과 지구에 남은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우주를 살고 있습니다. 다른 시간 흐름 속에서요. 여러분이 안드로메다에서 돌아왔을 때 돌아온 세계는 여러분이 떠난 세계가 아닙니다. 그 관계는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이제 진짜 끝판왕 문제를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에너지 문제도 시간 문제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겁니다. 앞서 허블 반경 이야기를 했죠. 그 경계선 너머에 있는 은하들은 공간 팽창 때문에 우리와 인과적으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빛도 신호도 어떤 정보도 그 경계를 넘어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허블 반경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팽창이 가속되면서 우주론적 지평선이라고 부르는 경계가 조금씩 우리 쪽으로 좁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우리가 도달하거나 통신할 수 있는 은하의 숫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론적으로는 갈 수 있는 은하들이 충분한 시간이 흐르면 영원히 갈 수 없는 구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그 은하에서 보낸 빛이 우리에게 닿기도 전에 공간이 너무 빠르게 팽창해서 빛이 우리에게 영원히 닿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마라톤 트랙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트랙이 늘어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트랙에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결승선 중에서 언젠가는 결코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리는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충분히 기다리면 영원히 닿을 수 없게 됩니다. 안드로메다 자체는 당분간 안전합니다. 중력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다른 은하들은 이미 우리의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져가고 있거나 언젠가 사라질 운명입니다. 그 은하들은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물리법칙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은 당연히 이런 반박을 하실 수 있습니다. 웜홀은요, 워프 드라이브는요, 빛보다 빠르게 이동하게 해주는 방법들이 이론적으로 있다고 하지 않았나요? 맞습니다. 물리학 방정식 안에서 특히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 방정식 안에서 웜홀 같은 구조가 수학적으로 가능하다는 해가 존재합니다. 공간을 접어서 두 점을 연결하는 터널이죠. 만약 이게 실제로 존재하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면 250만 광년을 직접 날아가지 않고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수학적으로 가능한 것과 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웜홀을 열어두려면 음의 에너지를 가진 이국적인 물질이 필요한데 우리는 그런 물질을 우주 어디서도 발견한 적이 없습니다. 존재하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만들 수 있다 해도 그 웜홀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파인만이 항상 강조했던 게 있습니다. 이건 실제 파인만의 말이 아니라 그의 접근 방식을 제가 표현하는 겁니다만은 수학이 아름다운 해를 줄 때 우리는 그게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착각하기 쉽다고요. 방정식 안에서 가능한 것과 우주가 실제로 허락하는 것 사이에는 언제나 물리학의 더 깊은 층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웜홀이 방정식 안에 존재한다는 건 웜홀을 만들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그 모양의 해가 방정식에 있다는 것뿐이죠. 워프 드라이브 개념도 비슷합니다. 우주선 앞의 공간을 압축하고 뒤의 공간을 팽창시켜서 공간 자체를 파도처럼 타고 이동한다는 아이디어인데 수학적으로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음의 에너지가 필요하고 인과율을 깰 수 있다는 이론적 우려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물리학자들은 깊은 회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확실히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물리학이 있어서 이 모든 제약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 안에서는
안드로메다는 현실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멀리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물리적으로 근본적으로 갈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한층 더 깊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공간이 팽창한다는 건 알겠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느낌이냐고요? 우리가 일상에서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무언가니까요. 편의점에 가도 버스를 타도 집에 돌아와도 공간이 팽창하는 느낌은 전혀 없지 않으냐고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왜 우리는 공간의 팽창을 느끼지 못할까요? 여기에 아주 섬세하지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력은 물체들을 뭉치게 합니다. 지구와 우리 사이의 중력, 지구와 달 사이의 중력, 태양과 지구 사이의 중력, 우리 은하 안의 별들 사이의 중력, 이 중력들이 공간의 팽창보다 훨씬 강합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서는 팽창이 그냥 무력화됩니다. 지구는 팽창하지 않습니다. 도시도 태양계도 은하도 팽창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서 중력이 팽창을 이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은하들 사이의 거리로 넘어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 규모에서는 중력이 약해지고 공간 팽창이 우세해집니다. 그리고 충분히 멀리 있는 것들 사이에서는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를 추월합니다. 이걸 이해하면 아주 기묘한 사실이 보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경험하는 우주의 규칙과 우주 전체가 따르는 규칙이 같지 않습니다. 작은 규모에서 맞는 직관이 큰 규모에서는 완전히 틀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 표면에서 돌을 떨어뜨리면 땅을 향해 떨어집니다. 중력이 작동하니까요. 이건 일상적인 경험과 같습니다. 그런데 두 은하 사이에서 은하들은 중력에 의해 끌리기도 하지만 공간 자체가 두 은하 사이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멀리 있으면 중력보다 팽창이 더 강해서 은하들은 서로 멀어집니다. 이건 우리의 일상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 직관입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다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가 언젠가 느려지거나 멈추면 되지 않냐고요. 그러면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구역이 없어질 테니까요. 그게 미래에는 가능한 거 아니냐고요. 여기서 바로 아까 말씀드린 암흑 에너지가 등장합니다. 문제는 팽창이 느려지는 게 아니라 빨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암흑 에너지가 뭔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을 가속시키고 있다는 건 확실합니다. 즉, 빛보다 빠르게 팽창하는 구역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많은 은하들이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구역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마라톤 트랙이 늘어나는데 가속이 붙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른 우주, 예를 들어 빅뱅 직후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지금보다 우주가 훨씬 작았습니다. 지금 멀리 있는 은하들이 그때는 훨씬 가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라면 안드로메다에 가는 게 지금보다 훨씬 쉬웠을까요? 글쎄요. 그때는 별 자체가 없었습니다. 은하도 없었고요. 우주가 작았던 건 맞지만 생명체가 살 수 있는 환경도 없었습니다. 우주에는 생명이 살 수 있고 별이 있고 은하들이 적당한 거리에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팽창이 충분히 느려서 많은 은하들에 도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두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시기가 우주 역사에서 얼마나 될지 솔직히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두 번째 조건이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 생각을 밀고 나가면 어디까지 가냐면 아주 먼 미래의 어떤 문명이 우주를 관측한다면 그들이 보는 우주는 지금 우리가 보는 우주와 아주 다를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수천억 개의 은하들 중 대부분이 그때는 이미 그들의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상태일 겁니다. 그들은 빛의 속도나 공간 팽창을 발견했더라도 팽창 중인 우주를 직접 보여주는 증거가 훨씬 적을 겁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들의 은하군 안에만 우주가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운이 좋은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우주의 팽창을 직접 관측할 수 있고 다른 은하들을 볼 수 있고 우주 팽창의 역사를 추적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 모든 증거들이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창이 영원히 열려 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이게 제가 가장 기묘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지식에도 유통기한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을 충분히 먼 미래의 문명은 원칙적으로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체가 우주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지니까요. 우주는 자신의 역사를 스스로 지워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이야기는 우리를 훨씬 더 깊고 본질적인 진실로 데려갑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건 기술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빛의 속도 제한, 에너지 문제, 시간 지연, 허블 반경 다 맞는 말들이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는 그게 아닙니다. 이 물리적 사실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더 깊은 무언가 말입니다. 우리는 우주를 열려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한 기술과 충분한 시간이 있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무한한 탐험의 장이라고요. 하지만 실제 우주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주에는 구조가 있고 그 구조 안에 인과관계의 섬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섬과 우리가 영원히 닿을 수 없는 섬들이요. 이걸 좀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이런 구조가 생겼을까요?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건 우주에 있는 물질들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중력보다 공간을 팽창시키는 암흑 에너지의 힘이 충분히 큰 규모에서는 더 크다는 뜻입니다. 중력은 뭉치게 하고 암흑 에너지는 흩어지게 합니다. 지금 우주는 이 두 힘이 경쟁하는 상태인데 충분히 멀리 떨어진 것들 사이에서는 암흑 에너지가 이기고 있습니다. 마라톤 트랙으로 돌아가면 트랙의 어떤 구간들은 여러분이 달리는 속도로도 좁힐 수 있습니다. 결승선이 가까워집니다. 하지만 어떤 구간들은 트랙이 너무 빠르게 늘어나서 아무리 달려도 오히려 결승선이 멀어집니다. 우주는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동네와 물리적으로 단절된 저 먼 구역들로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단절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 중입니다.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면서 지금까지는 이론적으로 닿을 수 있던 은하들이 조금씩 우리의 인과적 지평선 너머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가만히 있어도 우주는 스스로 우리의 탐험 가능한 구역을 줄여가고 있습니다. 아주 먼 미래를 상상해 보세요. 수백억 년이 흐르면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은하들 대부분이 우리의 지평선 너머로 사라집니다. 밤하늘은 지금보다 훨씬 어두워질 겁니다. 우리 국부 은하군, 그러니까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를 포함한 가까운 은하들만이 우리의 우주가 됩니다. 그 나머지 수천억 개의 은하들은 우주의 팽창 속에서 영원히 빛보다 빠르게 멀어지다가 우리와 인과적으로 완전히 단절됩니다. 그 먼 미래에 어떤 문명이 있다면 그들은 자신들의 은하군만이 전부인 우주를 볼 겁니다. 다른 은하들의 흔적은 없습니다. 우주가 원래부터 이렇게 작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우주의 특별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은하들을 볼 수 있고 아직 우주의 팽창 역사를 연구할 수 있는 시기예요. 이걸 한번 가만히 음미해 보세요. 우리는 우주를 탐험하기 너무 이른 시기에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쩌면 충분히 늦게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별들이 아직 빛나고 다른 은하들이 아직 보이고 우주의 역사가 아직 우리에게 열려 있는 이 시기예요. 더 먼 미래에는 이 모든 게 없어집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의 가장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역설, 안드로메다가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 갈 수 없다는 역설이 왜 역설이 아닌지가 보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는 건 중력 때문입니다. 두 은하 사이의 공간이 팽창하는 속도보다 두 은하 사이의 중력이 더 강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죠. 이 척도에서는 중력이 이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안드로메다를 향해 날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안드로메다와 지구 사이의 거시적인 중력 관계 안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하 사이 공간을 직접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팽창하고 있습니다. 두 은하가 서로를 향해 떨어지는 것과
우주선이 그 사이를 날아가는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비유를 들자면 두 개의 배가 서로를 향해 달려오는 바다가 있습니다. 두 배가 중력처럼 서로를 잡아당기면서요. 하지만 배와 배 사이의 바다는 팽창하고 있습니다. 배들은 결국 만나겠지만 그 바다를 헤엄쳐서 건너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다가 팽창하는 속도를 이겨내야 합니다. 배의 중력과 헤엄치는 사람의 속도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건 어쩌면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안드로메다에 도달하는 게 더 불가능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안드로메다를 향해 날아가는 동안 안드로메다는 우리 쪽으로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우주선은 안드로메다와 지구 사이의 공간을 가로질러야 합니다. 그 공간은 물론 느리게 팽창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시간, 기계적 내구성의 문제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주선을 타고 가는 건 두 은하의 중력이 서로를 잡아당기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물리적 과정이니까요. 결국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은 일어날 겁니다. 약 40억 년 뒤에요. 하지만 그건 두 은하가 중력에 의해 자연스럽게 합쳐지는 것이지 우리가 우주선을 타고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자, 이 이야기가 우리를 또 하나의 놀라운 방향으로 데려갑니다. 우주는 정보를 보존할까요? 물리학에는 정보 보존 법칙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물리적 과정에서 정보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블랙홀 안에서도 정보가 보존되는지 아닌지를 두고 수십 년간 논쟁이 있었습니다. 호킹이 처음에는 블랙홀이 정보를 삼킨다고 했다가 나중에 생각을 바꾼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 팽창의 경우는 어떨까요? 우리의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로 사라진 은하에서 나온 정보, 그 은하에서 어떤 별이 폭발했다거나 어떤 신호가 방출됐다거나 어쩌면 어떤 문명이 존재했다거나 이런 정보들이 팽창하는 공간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히 닿지 못한다면 그 정보는 어디 가는 걸까요? 실제로 그 정보가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 은하에서 나온 신호는 계속 존재하고 이동합니다. 다만 우리에게 닿지 않을 뿐이죠. 우주론적 지평선은 물리적 장벽이 아니라 인과적 장벽입니다. 그 신호들은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우리와의 인과 연결이 끊어졌을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 닿지 않는 정보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접근할 수 없다면 우리의 우주 이해에는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과학, 우리의 지식은 우리가 원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들로만 이루어집니다.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의 세계는 우리의 지식 체계 바깥에 있습니다. 이걸 한 단계 더 밀고 나가면 우리가 발견한 물리 법칙들이 우리의 우주론적 지평선 안에서만 맞는 법칙인지 우주 전체에서 맞는 법칙인지 원칙적으로 알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구역에서 물리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그 법칙이 우리의 우주론적 지평선 너머에서도 같은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물리 법칙이 우주 어디서나 같을 거라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그 가정은 지금까지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잘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정이라는 사실 자체를 잊으면 안 됩니다. 파인만이 물리학을 가르칠 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어야 한다고요. 과학은 확실한 답을 주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의 증거에 가장 잘 맞는 설명을 제공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기꺼이 틀렸다고 인정해야 한다고요. 이건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과학의 가장 큰 강점입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에 갈 수 없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물리학에 따르면 갈 수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직 모르는 물리학이 있어서 완전히 다른 방법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가능성을 완전히 닫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아는 범위 안에서는 갈 수 없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는 걸 안다는 게 사실 엄청난 일입니다. 인류는 불과 몇백 년 전까지만 해도 빛의 속도가 유한하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공간이 팽창하는지조차 몰랐습니다. 이 모든 지식이 지난 100여 년 사이에 쌓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250만 광년 떨어진 은하에 가는 게 왜 불가능한지를 정확한 물리적 이유와 함께 설명할 수 있습니다.
250만 광년 거리에 있는 무언가에 대해 그만큼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게 사실 놀랍지 않은가요? 우리는 거기 가지 못하지만 거기서 오는 빛을 분석해서 그곳의 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떻게 움직이는지,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빛이 어떤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지, 그 은하 안에 별들이 어떻게 회전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못까지만 알 수 있습니다. 그 노비 여기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가 우리를 데려가는 가장 기묘한 곳을 말씀드릴 차례입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보통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을 씁니다. 빅뱅 이후 지금까지 빛이 우리에게 닿을 수 있었던 구역을 말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반지름이 138억 광년쯤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공간의 팽창 때문에 훨씬 큽니다. 약 465억 광년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관측 가능한 우주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주는 이것보다 훨씬 크거나 어쩌면 무한히 클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없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빛이 아직 우리에게 닿지 못한 구역들이요. 이 구역들은 관측 지평선 너머에 있고 우리는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원칙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상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관측 지평선 너머 어딘가에 지금 이 순간 지구와 거의 똑같이 생긴 행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거의 똑같이 생긴 사람이 거의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수학적 가능성이고 현재 우주론 이론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충분히 큰 우주에서 양자 상태의 수가 유한하다면 어딘가에서 같은 배열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이론적인 추측입니다. 확인된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이 뭔가 심오한 걸 가리킵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영원히 알 수 없는 구역들이 있습니다. 그 구역들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 어떤 생명체가 있든 어떤 문명이 있든 우리는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우리를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우주는 단순히 큰 게 아닙니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인과적으로 분리된 구역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분리는 물리 법칙이 강제하는 겁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시점이 아주 중요하게 뒤집히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보통 우주를 커다란 하나의 전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전체 안에서 우리는 한 귀퉁이에 있고 다른 귀퉁이들은 멀기는 하지만 같은 공간 안에 있다고요. 하지만 사실 우주는 그렇게 하나로 연결된 통일체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인과적으로 단절된 섬들의 집합체에 가깝습니다. 섬들 사이에는 어떤 신호도, 어떤 물질도, 어떤 정보도 왕래할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섬들 중 하나에 살고 있습니다. 비교적 편안한 섬입니다. 별들이 있고, 행성들이 있고, 생명이 있고,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섬에서 우리는 다른 섬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은하들이 빛을 내어 우리에게 알려주는 덕분에요. 하지만 볼 수 있다는 것과 갈 수 있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섬과 같은 무리 안에 있습니다. 국부 은하군이라고 부르는 우리 동네 안에요. 중력으로 묶여 있으니까요. 하지만 밤하늘에 빛나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다른 섬들입니다. 중력으로 묶여 있지 않고 공간의 팽창 때문에 멀어지고 있거나 이미 영원히 단절된 곳에 있습니다. 이 그림을 받아들이면 아주 기묘한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 중 대다수는 우리와 같은 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와 영원히 연락할 수 없는 다른 섬에 있을 겁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문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원히. 그리고 어쩌면 우리 섬 안에서도 우리 은하 안에서도 우리에게 닿지 않는 문명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주는 그만큼 큽니다. 파인만이 과학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강조하던 것 중 하나가 자연은 우리의 상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이상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직관으로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자연은 아무렇지 않게 실행합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예를 들어 공간은 가만히 있고 그 안에서 물체들이 이동한다는 생각, 충분히 빠르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일상 경험에서 나온 편견입니다. 우주 전체 수준에서는 맞지 않는 편견이죠.
우주의 진짜 모습은 우리의 직관과 많이 다릅니다. 공간은 팽창합니다. 시간은 상대적입니다. 인과관계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들은 근본적으로 원칙적으로 영원히 닿을 수 없습니다. 이걸 알게 되면 우주가 더 작아 보일까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우주는 단순히 크기가 큰 공간이 아닙니다. 우주는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구역들, 알 수 없는 구역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모름이 우주를 더 광대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닿을 수 있는 것들만 우주라면 우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을 겁니다. 하지만 닿을 수 없는 것들까지 포함하면 우주는 우리의 인식 능력 자체를 초과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안드로메다는 갈 수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의미 있다고 부를 수 있는 방식으로는요. 그리고 우주에 있는 대부분의 은하들은 물리 법칙 자체가 허락하지 않는 의미에서 영원히 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갈 수 없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왜 갈 수 없는지를 이해하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이 당연하지 않습니다. 공간이 고정된 배경이라는 생각, 속도를 충분히 높이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 일상에서는 맞지만 우주 전체에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의 직관이 만든 지도는 실제 우주 지형과 다릅니다. 파인만이 과학을 가르칠 때 강조했던 게 있어. 누름을 아는 것과 실제로 이해하는 건 다르다고요.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알고 빛의 속도를 알고 심지어 우주 팽창이라는 말을 알아도 그것들이 어떻게 맞물려서 갈 수 없다는 결론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름만 알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한 건 그 이름들 뒤에 있는 메커니즘을 보려는 시도였습니다. 둘째로, 한계는 모름의 표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미스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에 갈 수 없다는 걸 안다는 건 빛의 속도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알고 공간이 어떻게 팽창하는지 알고 에너지가 어떻게 구속되는지 안다는 뜻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못 가는 게 아니라 알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이해가 우주의 경계선까지 뻗어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볼 수 있는 것과 갈 수 있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어쩌면 볼 수 있는 것만으로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은 무언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이 맑다면 어두운 곳에서 안드로메다 자리를 찾아보세요. 조건이 좋으면 희미하지만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뿌옇게 번지는 빛의 얼룩처럼요. 그게 250만 년을 날아온 빛입니다. 수천억 개의 별에서 나온 빛이 250만 년이라는 시간을 가로질러 여러분의 눈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 빛이 출발할 때 지구에는 호모 사피엔스가 아직 없었습니다. 우리의 먼 조상들이 아프리카 초원에서 살고 있었고 언젠가 여기 있게 될 여러분은 아직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빛은 그때부터 날아오기 시작했고 250만 년 뒤인 지금 여러분의 눈에 닿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것을 봅니다.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없습니다. 마라톤 트랙이 너무 길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에너지가 너무 필요하고 트랙 자체가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그 빛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이 담고 있는 정보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빛을 분석해서 거기 어떤 별들이 있고 그 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저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동안에도 안드로메다에서 출발한 빛이 우주를 가로질러 오고 있습니다. 250만 년 뒤에 지구에 닿을 빛이요. 그 빛이 지구에 닿을 때 지구에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지금 이미 출발해서 날아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고 일시적인 존재들이지만 어쩌면 우주가 자신을 이해하는 방식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안드로메다 빛을 받아서 그게 250만 광년을 날아온 빛이라는 것을 알고 그 뒤에 어떤 물리가 있는지를 이해할 때 어떤 의미에서 우주 자신이 자신에 대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이해에 참여하는 것, 그 인식의 순간을 갖는 것, 그게 어쩌면 갈 수 없는 곳에 가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일지 모릅니다. 우주는 갈 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우주에는 이해할 수 있는 것들도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 이해가 가능한 순간에 있습니다. 오늘 밤 혹시 밤하늘을 볼 기회가 생기신다면 잠깐 멈추고 그 빛들을 바라봐 주세요. 거기 갈 수 없어서가 아니라 거기서 온 빛이 지금 여러분에게 닿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놀랍습니다. 우주가 그 빛을 여러분에게 보내는데 250만 년이 걸렸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보는 데는 눈 깜짝할 사이도 걸리지 않으니까요. 오늘 파인만의 길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밤하늘을 바라보는 방식을 조금이라도 바꿔드렸다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우리의 우주는 갈 수 없는 것들을 품고 있지만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더 광대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기묘한 포인트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이번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잠들기 전에 한 번만 더 밤하늘을 떠올려 보세요. 그럼 파인만의 길에서 다음에 더 흥미롭고 깊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